안녕하세요. 동서남북 걷기에서 마련한 행사, 남북연극교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에서 서로 남북을 걷다 행사에서 오늘 저녁 8시에 지금 제독 사회학자이시자 지금 포르투갈에 머물고 계신데요. 송도율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와주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송도율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은 1944년에 동경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이게 화면을 꽂아가지고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68년에 독일로 가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위겐 하버마스의 지도로 프랑크푸르트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82년부터는 독일 뮌스터대 교수로 활동하시기도 하고 또 베를린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죠. 그리고 2009년에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집필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송도율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지금 남북관계에 대한 송 교수님의 견해도 또 듣고 싶기도 하고, 저희가 또 이제 연극 교류협회잖아요. 그래서 연극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노력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 때 예술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서 통일과 연관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송 교수님이 이제 1시간여 정도 말씀해 주시고 30분 정도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송 교수님,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서울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포트 알가베의 거리는 직선거리만 해도 11,000km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거기다가 유럽의 최남단이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최남쪽 끝이니까 여기서 이제 극동에 있는 우리 한반도하고 이렇게 상당히 먼 거리인데 제목을 보니까 이번 행사에 동에서 서로 남북을 걷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되겠구만. 서에서 동으로, 그 다음에 만약 한다면은 대륙을 통해서 갈 수 있다면은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되는 셈인데, 실은 여기서 옛날에 동백서백리 장벽이 있을 때야. 일단 장벽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반도를 가는 방법은 리스본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베를린, 베를린에서 와샤, 와샤에서 모스코, 모스코에서 한반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중국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고 가령 세냥을 거쳐서 내려가는 방법. 또 한 반은 울라디보스토크 그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두만강을 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거의 국경까지, 다시 말해 한반도의 제북단의 국경까지 가는 데는 나름대로 되게 일정도 돼 있고 기차 시간의 연결도 어떻게 돼 있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불가능하죠. 알다시피. 그래서 실은 우리가 여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도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는 가능했던 길을 이제 그건 100년 후에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옛날에 여기 파리 유학생 또는 독일에 유학 갔던 분들 3.1운동 직후 많이들 왔었죠. 이제는 더 이상 생존하고 계신 분이 아닌데, 옛날에 파리 갔을 때는 김용대 선생이라고, 이용재 선생님이라고 그 당시에 기차로 파리에 유학을 오신 분도 있고, 또 가령 북의 언어학자 이국노 선생은 그 당시 기차를 타고 베를린에 유학 왔잖아요. 어떻든 이런 100여 년 전만 해도 가능했는데 이제 정말 지구화 시대에 유일하게 마음대로 건너갈 수 없는 땅이 한반도라는 거, 그런 이제 감회가 들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은 뭐 남북 분단의 문제인데 그 당시는 일제 시대였지만은 남북 간에 분단이 경계선이 없었으니까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불행히도 이 지구화 시대의 유일한 이 분단 국가로서 그 너비 4km죠. 그 군사분계선이 저쪽 남쪽 북쪽 각각 2km니까 그 갈라진 그 어떤 공간을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동안에 상당히 그 희망도 많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말 정상회담도 2차례 있었고 여러 가지 뭐 희망 섞인 어떤 선언도 나왔고, 근데 지금 몇 년 뒤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이 상황이 지금 전개됐다는 건, 물론 그 책임은 뭐 여러 가지 있고 요인도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외국에 있는 나라로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물론 이미 옛날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시 어떤 희망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때 보니까 뭐 종전선언 그거 뭐 되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그거 또 꺼내느냐, 또 종전선언 그거 뭐 설사 해봐야 그거 뭐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소리가 적지 않게 들리는데 이건 정말 종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종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휴전 상태니까. 지금은 전쟁이지만은 전쟁이 좀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휴전이 정말 정전 상태에서 종전 상태로 이제 전쟁이 종결된다는 선언은 설사 그것이 선언적인 의미라 해도 굉장한 무게와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평화에 대한 어떤 길을 모색하고 또 평화에 대한 그 여러 방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최초의 뭐 징검다리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휴전이 종전이 되고 종전이 어떤 평화 상태로 또 평화가 다시 통일까지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긴 여정의 첫 단추가 아마 그 종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휴전선이라고 있죠. 휴전선이 있고 그 휴전선을 쌍방 2km, 2km 해서 4km씩 해서 긴 넓이의 구간이 이제 비무장 지대 아닙니까? 비무장도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 밖에서는 무장한 상태고 그 비무장 선언 밖에서 선 밖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선하면은 선에서 면적을 생각하고 면적과 공간을 생각할 때 지금 휴전선에서 적어도 무장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에서 제3의 공간, 아주 그 가느다란 공간을 지금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벌써 정전 이후가 53년 이후에부터.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공간 철학적인, 공간 사회학적인 의미가 될지 모르지만 선은 어떻든 그것은 싸움을 전제하는 경계선, 뭐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것처럼 전투를 이미 설정하고 하는 관계죠. 다시 말하면은 영어에 이제 confrontation, 거기서 front라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경계를 같이 한다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별 비정치적인 의미로도 들릴 수 있지만 경계를 같이 했을 때 곧 전투와 갈등이 생긴다는 걸 전제. 그래서 컨프런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내 생각은 그 경계선이 경계의 면이 되고 공간이 될 때 처음으로 쌍방이 만날 수 있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어떤 새로운 차원이 생긴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비무장지대가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걸 평화의 공간,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또 한마디 더 나간다면은 이 비무장지대가 전체 한반도가 비무장지대가 된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평화의 의미 아니겠어요? 평화적인 공간을 구축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볼 때 이제 종전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뭐 해봐야 그만이지. 그거 뭐 형식적인 건데 또 그거 뭐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미군하고 중국이 관여하고 여러 가지 남북도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뭐 한말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 아닌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종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정의 의미. 그러니까 통일까지 가려면 긴 여정을 그러니까 통일하면 어느 갑자기 둘이 하나가 되는 완성된 상태를 자꾸 전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불가능한 이야기 내지는 아주 힘든 상상력의 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가령 지금 현재 종전선언이 나오니까 그 여러 나타나는 그 반응들이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드러난 사태가 그 종전선언에 대한 의미를 전혀 부인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중간을 가르는 그 군사분계선이자 동시에 비무장지대 이것이 이제 평화지대로 전변되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그저 발상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야를 상당히 넓게 또 시간도 길게 이렇게 보는 태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는 옛날부터 주장했지만은 통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단순한 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긴 과정이라는 건 소위 과정의 철학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냐 또는 필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엄청난 긴 과정의 전체를 하나의 통일로 또는 평화로 보면 되지 않겠냐. 한마디로 말해서 둘이 갖고 가지는 조그만 걸음걸이마저도 통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조급하고 또는 단견적으로 한마디로 종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뭐 북에 항복선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그 평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희망적인 그 주장이라고 느낄 사람도 있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우리 한반도의 오늘을 이렇게 다시 거슬러 볼 때 이 휴전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남북 간의 대화가 아니라 이제 대립 관계의 결론이 아니라 결국은 냉전기의 최초의 혈전이었던 우리 한국 전쟁의 결과물로 남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베트남 이전 전쟁 이전에 있었던 유일한 혈전이었죠. 이 혈전의 과정에서 불행히도 어떤 뭐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휴전 또는 종전을 이루하지 못한 휴전 상태에서 긴장과 갈등의 70여 년의 역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난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소위 글로벌리제이션
지구화 과정을 통해서 경계가 없어지고 보다 더 서로 관계가 원활해지는 소통과 또 교통도 정보도 많이 유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뭐 그런 분야도 없는 건 아니죠. 가령 뭐 경제 분야나 정보 사회에서 보면은 옛날에 가졌던 국경의 개념, 강이나 산이나 국경을 가르는 이런 지리적 지표들은 이미 많은 의미를 상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적 지리적 병, 경계성, 국가 경계 이것은 아직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 휴전선 도시 이 휴전선 비무장지대가 이제는 70년 지났는데 다시 또 중국과 미국이 격돌하는 두 헤게모니의 정권, 헤게모니 제국의 간의 경쟁선 또 경계선이 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많이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국 동란때 전쟁 때 정말 미군과 중공군이 뭐 중국 우리 동포들은 말할 것 없지만 격돌했던 그 휴전선이 이제 다시 그 두 헤게모니알 힘인 미국과 중국이 이제 다시 경쟁 상태에 들어가는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이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분명히 이미 그 여러 징조는 분명해졌는데 미국과 중국이 역시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충돌이 직접 무력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제패권을 주고 쟁탈권을 쟁탈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했고 나도 그런 의미에서 뭐 칼럼도 쓰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 빠졌으니 실은 한반도가 재차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됐어요. 그동안은 뭐 중국이 그렇게 그 부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뭐 저기 중국 가서 그 뭐 달러 돈 뿌리고 관광 가서 그 중국 별거 없더라 뭐 이런 게 2, 30년 전 이야기예요 불과. 그래서 그걸 직접 베이징에서 우리 경험도 했지만 그 한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좋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이제는 이제 다시 이 중국이 소위 그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중국의 소위 중국몽이라 하죠.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고 뭐 많은 분석들이 뭐 2035년 내 40년 되면은 모든 분야에서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내다보고 있죠. 따라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미국뿐이 없으니까 친미, 그 중국 사람, 중국은 또 믿을 것도 없으니까 반중, 그래 친미 반중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한마디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됐지. 뭐 그밖에 신경 쓸 거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칼럼을 통해서도 하고 주장도 하고 하는데 또 일부 큰 소리는 아니겠지만 또 중국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있지 않느냐. 가령 10년, 20년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위상을 한번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미국에 줄만 서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의 생각인데 중국과 미국의 위상이 지금은 상당히 정확하게
예단하고 또 예견할 수 없는 그 뭐 중국 전문가나 미국 전문가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한 세대 안에 그 서로 상호 간의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때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각자 도생식으로 남쪽은 계속 한미동맹 강화하고 북은 북중 동맹이라 할까 뭐 그 옛날부터 있던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 길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제 조건으로 남북이 무엇이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나름대로 이러한 새로운 격변기와 전환기에 어떤 중심축을 또는 흔들리지 않는 축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시 불신은 남북 간의 불신도 크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남북 간의 관계를 같이 남북이 어느 정도 뭐 똑같이 한다면 남북이 이미 통일됐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적어도 공생하는 어떤 철학적인 근본에서 나름대로 서로의 긴장을 완화하고 할 수 있는 산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중국과 미국 사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제일 먼저 희생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저 친미 반중 또는 친중 반미 또는 북으로 볼 때는 또 마찬가지죠. 그저 친중 반미만 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묘한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문화혁명 때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봤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남쪽에서는 중국하고 북의 관계가 뭐 혈맹 관계라 하지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흡사 그 남쪽이 미국과 관계에서처럼 그렇게 그저 하나로 볼 수 있는 서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또는 언론계 특히 거기에 정당한 정론들을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나는 무엇보다 생각합니다. 가령 뭐 천편일률적인 뭐 한미 동맹 강화만이 유일하고 우리 살 길이라는 그런 논조도 계속 나오고 이른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판에 박은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이후에 이 지구의 전망과 그리고 이제 한반도 주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해서 예민한 촉각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물론 여러 분야에서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새로운 그 전망을 열어줘야 되고 경제는 경제 또 학계는 학계대로 그러면서 또 예술계가 또 할 수 있는 일도 또 뭐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기 내 강연 전에 연락을 받았을 때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 특히 예술계들이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던가 이런 이제 문항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선 이제 독일과 한반도의 그 차이를 우선 전제해야 되겠지 않는가. 독일은 어떻든 동서독 하부들 둘 다 전범국의 후손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나치 이후에 갈라졌기 때문에 강대국에 의해서. 그러나 결국 한반도는 의도와 기본적인 그 저기 구조 속에서 그 강대국의
어떤 열강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된 흡사 장기판의 졸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 통일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통일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평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 통일은 이렇게 됐는데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독일 통일이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의 모험이라 할까 또 이런 식으로 알든 모르든 그런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선 그 독일의 통일은 다른 전제 조건과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지금 아직 미완의 통일은 여전히 다른 그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다가 그런 우스갯소리가 이제 사과와 배를 똑같이 놓고 비교하는 그런 형식의 비교가 되는 그건 잘못된 그 비교 가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과 동서독간의 그 어떤 통일에 대한 연구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고 어떤 힌트도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동서독 통일을 이렇게 내도 여기서 독일 통일 현장에서 전체 산 삶이 52년 그러니까 내 청춘과 거의 이제 모든 시간이 다 거기서 보냈는데 그 몇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선 독일에서는 통일이란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원인 제공자가 스스로가 또 나타나서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경제 대국으로 들어서 유럽에서 가장 강한 중심이 된 독일이 다시 통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주의가 어느 누구라도 반대하는 상황이죠. 그건 뭐 미국도 소련도 뭐 할 것도 많죠. 프랑스도 영국도 어느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동안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일종의 금기였어요. 특히 이제 진보 세력에서는 더구나 동독은 또 동독대로 두 국가를 하는 사회주의 독일과 하나는 자본주의 독일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했기 때문에 비록 그 동서냉전의 갈등이 그 제일 첨예한 전선에 서 있지만은 우선 전쟁이라는 내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전처럼 그래서 긴장은 한반도보다 작았지만은 그래도 그 긴장을 어느 정도는 관리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고 의향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해서는 타부시했다는 거, 이 전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전쟁 통일보다는 이어보다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어떤 화두가 이 냉전 상황에서는 역시 평화였죠. 그래서 이제 그 1955년에 서독이 이제 다시 재무장하면서 나토에 가입했을 때 사회에 여러 저항색이 형성됐고 그것이 나름대로 연연하게 해왔고 동독은 동독대로 그 특히 뭐 당의 정책은 말할 것 없고 나토 재무장 서독에 그래서 이제 바르샤의 조약에 들어간 거고 뭐 자관 어떤 그 블록 진영에 서로들 이렇게 들어가는 데 대해서 적어도 그래도 평화만은 유지하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미 이른바 평화운동, 프리덴스 배배운이었죠. 그래서 그 운동은 50년 중반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여기에 상징적인 인물이 옛날 제 초대 대통령 하이네만이죠.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서독의 재무장은 용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밝혔고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획기적인 사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70
69년 70년 때 69년이구만. 69년 12월에 소위 그 나토 도펠베슈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초긴장 상태에서 소련이 소위 그 SS 스반치, 그러니까 SS-20라는 SS-20이라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이제 바샤 조약기구에 그 동독을 포함해서 재배치, 다시 말하면 무기를 현대화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당시 이미 나토에 들어갔던 소독은 상당히 그걸 두고 여기에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그 똑같은 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 않는가. 비록 나토에 들어갔지만 서독은 나름대로 직접 자기 땅에 다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퍼싱 2라는 그 로켓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재배치하자는 이제 결정들 두고 상당히 이제 왈가왈부가 거의 나 대학 다닐 때도 뭐 그때면 뭐 데모도 많았고 그 설치할 그 우리나라 성주에서 지난번 사드 배치 문제 따라 한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고 나무를 잘라야 거기다가 이제 그 들판에다가 이제 새로운 그 발사 장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상당히 어지러웠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총리가 누구였냐면 헬무트 슈미트였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두 가지 결정이라고 해서 하나는 우리도 동시에 무장을 한다. 그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퍼싱 2, 퍼싱 2를 하고 그러나 단 바르샤에 설치하는 소련의 SS-20를 철거하거나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다시 철거한다. 다시 말하면 철거해서 영구히 두는 것보다는 일단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도 무장을 한다. 동시에 핵무장. 그러나 미국이 두는 가진 핵무기를 서독 땅에 두겠다. 그러나 동독에서 소련이 그 결정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그만둔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펠 이중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뭐 계속 전 시민 단체들이 들어서서 그 80년대 초반에 엄청난 내민수대에 있을 때도 그때도 그 근처에서 학생들이 매일 연일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내 기억에 남는 것은 그 79년 그러니까 81년부터 83년까지 퀸스틀러 피어 프리덴이라는 그런 큰 콘서트가 있었어요. 지역을 돌아가면서 함부르크에 시작해서 두 번째가 보쿰에 있었던가 그다음에 쾰른에도 있었고 그 큰 지역을 돌아가면서 예술인들이 뭐 다 예술인들이었죠. 음악가도 있고 화가도 있었고 연극인도 있었고 뭐 가수들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반대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됐어요. 그때 이제 특히 보쿰에서 있었던 82년에 서도 그 루어 지방의 보쿰에서 그 축구장이 루어 스타디온에서 약 20만이 모인 청중과 200개의 조직 또는 200개의 개인 인사들이 연설을 하고 그 핵무장과 군비 접강을 반대하는 이런 이제 축제라고보다는 항의 집회를 예술제죠 열렸죠. 그때 이제 재밌는 것은 그때 20대 말이었을 거 에파 마테스라고 쾰른 친구의 유명한 지금은 뭐 아주 노련 배우가 됐지만 에파 마테스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니까 활동하고 그다음에 연달에 썼던
아주 뭐 그때 89령이 넘은 그 배우, 그래서 굿 보이스라고 있는데, 굿 보이스. 그 사람 그때 80이. 그 사람은 1901년생인데 나치 저 유대인이다가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독일을 1933년에 나치 집권하자마자 오지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한 유명한 뭐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지만은 그래도 당대 그 최고의 이제 연극 배우자, 영화 배우자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 나이 많은 사람 하나는 20대 말이고 하나는 유명한 그 배우가 저 연단에 서서 나는 뭐두 번에 걸친 세계 전쟁을 내 몸소 체험했노라. 그래서 다시는 당신들 청중들고 당신이나 당신들 아이들이나 손자들이 다시 그런 참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연단에 섰노라. 이 짧은 단어만 하고 이제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인상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는 해리 벨라폰테라는 흑인 가수 있죠, 미국에. 거기 와서는 노래를 부르고 프로테스트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희 작가로 스텔로프에서 이제 요셉 보이스 와서 연설을 하고 그래서 자가 어떻든 예술인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이런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런 이제 그 행사를 통해서 어떻든 뭐 대중적인 운동을 확산시켰죠. 그리고 아까 지금 저는 이야기한 코트 보이스는 마지막으로 그 출연했던 영화가 한 장면이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다. 저기 빈 벤더스의 The 히멜 유거 베린 봤습니까? 우리말로는 일본 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뭐라고 베를린의 천사 네 뭐라고 베를린 천사의 시인가 베를린 뭐 자가 천사의 그렇게 시. 네네. 그렇게 번역이 돼. 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일본 그 저기 영화 제목이 그렇게 변경이 돼서 나왔거든. 그냥 히멜리고 베를린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호메로스 역할을 한 그 현자로 나온 사람이 쿠트 보이스라고. 그 마지막 작품이죠. 그걸로 해서 무슨 최후의 조연상을 받았을 거예요. 유럽 영화상. 어떻든 이런 예술이 직접 현실에 참여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동독에 있는 예술인은 어떻든가. 그런데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독은 도대체 그 나치의 그 어두운 자정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끝내고 오히려 이제 처음부터 평화라는 전제를 걸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나토 이중 결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성명 활동하고 여러 가지 했는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예술가들 많죠. 뭐 아나스테거스니, 스테판 헬민, 펜 부총재했던 그다음에 스테판 누구야 저기 하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치 때 망명들 한 작가들이 벨터 브레크트 말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왔으니 당연히 평화를 위한 거기에 대한 어떤 호소를 할 수밖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들이 동서관계를 동서장벽을 넘어서 평화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냈다는 것, 그건 이제 상당한 의의가 있는. 특히 이제 한반도의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예술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귀감으로 삼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한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어. 나는 이 예외라는 것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볼프 비어만이 있는데
그 기타 치면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싱어송 그 리더 마커라는 독일 말로는 그 우리 말로 싱어송라이터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번역이 없어요? 네, 뭐 특별히 그게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주 많이 생각했는데 나는 될 수 있으면 뭐 우리 말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만. 제가 비어만이 이제 원래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 그 노동자 아니어서 함부르크에 있다가 유대인에서 잡혀서 저기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그 폭격 중에서 겨우 목숨을 달고 해서 그 살았는데 비어만이 17살 때 결국 아버지 영향 때문에 동독을 자기 택했잖아요. 그래서 동독에 넘어가서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75년에 그때 서독의 쾰른에 와서 하다가 노래를 부르고 체제 비판적인 노래도 하고 했죠. 그러다가 그 동독 국적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그래도 그런 그 비어만을 국적까지 박탈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당에 이제 호소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한 그런 스테판 하이민이 아나스 세거스니 또 그 하이네 밀러 영국 그 극작가. 그런데 이 비어만이 이제 통독 이후에 이제 그 변신을 보면은 또 놀라워요. 그 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이제 코소보 거기에 나토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또 거기를 넘어서 이제는 그 이락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또 이락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기본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많은 사람이 평가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라입지히 그 교회 목사하고 동독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당이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하는 평화운동이었지만 또 그것만이 있었던 건 아니고 특히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평화운동이 전개됐는데 이미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을 보수부로라는 이사야라구나 그 구약에 나오는 그것을 모토로 해서 많은 평화운동이 전개됐는데 그 외에 이제 아까 말한 지식인들 특히 예술인들이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이 비어만 사태가 나오자 이런 사람들이 비어만의 그 국적 축복이 아니 국적 박탈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제 청원도 했지만은 그 비어만이 후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자 그 라입지 교회 그 목사 프리드리히 숄르머가 벤데하스가 뭐라고 하느냐 목을 180, 360도 회전시킬 수 있는 새가 있잖아요. 벤데하스 동독에서 갑자기 서독으로 넘어와서 동독 이후에 변신한 사람들을 보고 했는데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렇게 평화보다는 전쟁을 선호하는 그런 행동을 표시하느냐. 제가 어떻든 그런 이제 비어만 같은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평화운동 하던 사람이 또는 이제 사회 정의를 하고 뭐 노동자의 하는 운동가라면 운동가들이 갑자기 북을 저주하고 또 평화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이리저리 들을 때마다 상당히 이제 실망스럽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니 그건 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런 사람들이 동독에도 이제 비어만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뭐 그런 사람 많네. 내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 보게 되는데 독일 사람 중에 또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이렇게 평화가 중요한 때 통일을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는 더 할 거라고 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여러 담론 가운데는 작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큰 이야기들이 있죠. 뭐 요즘에 이제 소위 그 코로나 이후의 사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류 미래의 전망이랄지 특히 기후 위기랄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에 접했을 때 그 문제도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저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한국의 젊은이들 이럴 때 뭐 통일 이야기 해봐야 나는 뭐 한마디로 뭐 냉소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떻든 전쟁보다는 평화가 결국은 선택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또 하나뿐이 없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 기후 위기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결합시키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물론 나는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해외에서 뭐 이렇게 반세기를 훨씬 넘어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좀 결손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그러나 하루아침에 변하겠어요. 결국은 조그만 과정에 모여서 또 하나 큰 대륙을 강을 이루고 대륙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창기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때 이야기했죠. 리사본을 해서 저기 저 마드리드에서 파리 그다음에 파리, 베를린, 와르샤와, 모스크. 근데 다른 이 도시는 다 내가 가본 도시인데 유일하게 남아서 북에서 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철길은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4km의 그 넘을 수 없는 경계지대, 선은 아니고 이미 비무장지대가 전 세계에서 오늘날 지평이 다 열려 있어서 다 보이는데 거기만 이제 경계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나요. 여기 내가 사는 데서 한 1시간만 떨어져 있으면 스페인이 내내 국경에 사는데 거기에 이제 마젤란이 그 최초로 항해를 위해서 출발한 그 이제 항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마젤란이 그때 스페인 그저 헨리 사생 헨리 필립 잠깐만 내 역사 다 잊어먹었어요. 해서 그 배를 만들어서 하는 떨어지는데 그 세빌리아가 그게 강이 유일하게 이제 흐르는데 4개 강중강에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강이 있거든 세빌리아. 그 세빌리아에서 우리 집에서는 2시간뿐이 안 걸려 자동차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심을서 5대를 싣고 예? 5배를 뛰어가지고 함대를 뛰어가지고 함대는 아니야 배를 뛰어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한 대만이 돌아왔죠. 250명 정도 돼서 100명 겨우 살아남았어.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그 원주민한테 살해되게 그 부하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재밌는 이야기. 그 당시는 뭘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 그 지구라는 게 둥그렇지 않고 지구가 아니라 평평해서 바다 쭉 가다가 바닷물 끝나는 데서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그걸 이제 반증을 하십니다. 지금 한반도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휴전선 딱 넘어가면은 모든 세계가 끝일 거라.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마젤란의 그 어떤 용기랄까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벌써 600년 지난 전 이야기예요. 네, 그러고 이제 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 끝이겠어.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 이렇게 걸어가서 경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마젤란 시대에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사각형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 잠깐 키워드만 제가 좀 정리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죠.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경계도시 1, 2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송도율 교수님이 정말 남북한의 경계 위에 서 있는 경계인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다큐였는데, 이 비무장지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종전이라는 가장 최근에 아주 핫하게 나왔던 키워드죠. 다시 한번 그 종전의 의미가 통일로 가는 긴 여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이 통일이라는 게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 전체를 통일이나 평화로 보아야 된다. 통일이나 평화의 여정이라고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도 정말 통일의 여정에 있는 한 스팟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새삼 들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경향신문에 그 칼럼 쓰신 거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그 말미에 그런 말씀 쓰셨잖아요. 저희가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남북한의 그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뭐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뭐 송도율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랄까 이 자국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그런 포지션이 좀 많이 차지하는데 이번의 사태도 역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볼프 비어만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볼프 비어만 얘기 많이 이제 들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전반적으로 들으면은 예술인들이 이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 아까 퀸슬러피어 프리덴, 그러니까 Artists for Peace죠. 영어로 말하자면 평화를 위한 예술인들인데 그 예술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어떤 움직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조직 뭐 200개 조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인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고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아마 그 송도율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과 연계시켜서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경계 말씀하시고 남북한의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의 남북의 상황, 특히 지금 중국과 미국이 갈등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쟁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저희는 좀 송도율 교수님과 미리 인사를 나눴지만 이은진 연출님과 또 박혜선 연출님 지금 일상적인 감각, 일상적인 소통의 감각을 우리가 깨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11월에 그 렉처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또 두 연출님께서도 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30여 분가량 저희가 남북 교류를 고민하는 연극인들로서 송 교수님한테 또 궁금한 점, 또 첨언하고 싶은 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실까요? 먼저 위원장 맡고 계신 이혜성 연출님께서 시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교수님 말씀 중에 그 4km, 양쪽 2km, 2km, 4km의 비무장지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전 국토의 비무장지대를 국토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저도 국토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얇은, 굉장히 이렇게 좁은 어떤 그 지역으로 비무장지대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너머에 대해서는 거의 거기서 이제 지구가 끝난다고 생각했던 마젤란 시대 사람들처럼 비무장지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뭐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이제 세대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가보지도 못했고 그들의 일상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현재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지근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하는 저희 출발할 때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했는데
바로 앞에 해군강이 보이거든요. 그 전망대에서 보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갈 수 없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 북이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 예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나서서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남북 교류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경색되어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교류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데, 남북 교류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먼저 이런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선생님. 나중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지금 함께 걷고 계신 또 조재현 이한구 연출님께서도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으로 계속 정면을 응시하고 계시는데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위원장님. 저기 그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서 또 그 통일을 위한 노력도 정말 중요한데, 그 통일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동서독 간의 어떤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 간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감정이나 뭐 어떤 골이 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런 해소를 위해서 또 예술인들이 많은 일들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은 좀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글쎄,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예술인들이 일단 이제 통일 이후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구별하기 힘들어요. 옛날에 통일 이후에는 우리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도 사투리 어디 지방 사람인가 이제 안단 말이에요. 독일 사람. 근데 점차 그게 이제 비슷해지면서 또 서독 사람들이 동독 가서 살고 동독에서도 서독 오면서 하는데, 이제 예술 분야에서는 그렇게 심한 그런 편차나 갈등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령 어떤 극단의 단장을 뽑는다, 연극 극장의 단장, 극장이 극장장이죠, 단장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도 이거 이력서를 내가 뭐 다는 모르지만은 그저 동독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성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갈등이 분야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직장상 특히 이제 그 뭐 기업 같은 데는 조금 있죠. 자본주의 경험이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런 잘한 청년들하고 그렇죠. 동독에서 와서 또 뭐 그런 걸 더 배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호 간의 감정 소통이 조금 불편해서, 특히 직장은 이제 그런 것이 좀 심하고, 그러나 예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것이 이제 완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왜 뭐 노동 과정에서도 아직도 임금 차이가 있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데서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뭐 소위 그 자유스러운 직종들 그런 경우에는 그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스럽죠. 뭐 의사가 개업을 했는데 그야 뭐 자기 동네에서 하는 사람이나 또 서독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적은 거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 환자들도 보게 되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작은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 지금은 영국에 가 있지만 의사인데, 그 주위에 동독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그 당시에 의과대학 시작할 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후에 성장 과정을 보면 역시 좀 차이가 있어요. 역시 이제 그
이렇게 열려 있는 것보다는 자기 동네 개업을 하더라도 동독당에서 하고 뭐 이런 식의 자기 방어적인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나 점차 이제 아마 그 차이는 많이 해소될 거예요. 벌써 30년, 한 세대가 지났는데 30년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도 뭐 한번 생각해봐. 30년이라는 것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은, 내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젊은 세대들,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당시에도 통일 이후에 난 세대들이니까 거기 보면 서로 간에 차별이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 전에 세대들은 여러 가지 있고 정치적인 가정적인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이야기하세요. 네, 지금 송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언뜻 생각났는데 그 한국 사회에 사실 독일의 예술인들의 모습이 잘 알려지게 도와준 영화 중에 하나가 타인의 삶이라는 그 아마 송도엽 교수님도 보셨던 그래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는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때를 반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동독의 예술인들이 그 어떤 그 상황 하에서 사회주의적인 상황 하에서 겪게 되는 그런 체험과 서독의 예술인들이 겪게 되는 체험이 좀 달랐기 때문에 저도 통일 이후에 그런 다른 사고의 프레임이 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들고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런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서독의 그 통일 이전의 예술인들의 교류, 일반 시민들의 교류까지도 심지어 지금의 우리의 완전히 단절된 상황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니까, 말하자면 워밍업 타임이 있었다고 친다면 저희는 워밍업 없이 이제 곧장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어떤 혹시 우려라든가.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는 남북한의 예술인들 간의 교류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렇게 꼭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글쎄 뭐 자기의 경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한 네. 그러니까 그 시야나 지평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가령 나는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생각이 드는 게, 가령 그 북과 남의 그 남과 북의 그 가수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 북의 예술 오고 또 남쪽에서도 가고, 가령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떤 또 예술 교육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마 아주 극과 극이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그 분야는 뭐 민족적인 정서랄까 뭐 이런 것에 기반을 둔 그런 공통점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령 뭐 민요를 했을 때 가령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나는 직접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윤희상 선생님이 그 남쪽에 예술을 평양에서 공연했잖아요. 서로 교류 왔다 갔다 하게끔 초창기에 그게 91년인가 내 기억으로 있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느꼈다는데 그 현장에서 그 남도창 같은 거, 그래 북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그 뭐 남쪽 그 옛날에 그 글을 볼 때는 그 뭐 쇳소리 나오고 미성이 아니고 그 정말 그런 소리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특히 그 가야금 산조 같은 것을 들었을 때 북의 그 인민들이 흥에 겨워하고 이런 거 그런 것이 직접 있어서 결국 민족적으로 오래 성장했던 어떤 감정은 크게 뭐 뿌리째 달라지지 않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뭐 가야금이나 검은고 구별을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니까 그건 또 가능할 수 있지만 그 힙합 세대들이
한국에서도 가야금 듣기 힘들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남쪽에서만 아니 남북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남남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한구 선생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으시다고요? 네. 저 인사를 못 네. 드려서 이제 조금 초반에 늦어서 인사 늦었습니다. 저는 극단 바바서커스 이은진 연출이라고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독일 통일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었는데 일단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예술인들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이 좀 오늘 좀 결정적으로 들려왔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아까 강윤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약간 이제 일상에서의 어떤 이 남북 교류를 위한 소통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그 전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제 인터뷰를 저희는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되게 발견하게 되는 게 저 자신의 이제 북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워낙 북한이라는 공간이 미스테리여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들, 교육이나 이제 뭐 어떤 미디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평이 달라져야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이 된다 한들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인식이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쉽지는 않겠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긴 과정의 일환으로 보면서 정말 조금씩 한 발씩 천천히 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그 통일 하나로 된다, 통한다 이런 뜻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 과정이 상당히 이제 우리 같이 그 강대국 속에서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강대국의 논리를 이렇게 쫓아서 아예 불가능하다 아니면은 어느 세력에 붙었을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점에서 남은 최근에 와서 그래도 뭐 경제 물론 문제는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랄지 그밖에 뭐 여기서 젊은 세대들이 그 방탄소년단인가 BTS인가 뭐 네,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미장원에 갔는데 여기 포르투갈에서 근데 그 미용사가 자기 한국 영화를 자주 본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근데 우리가 독일에 왔을 때는 60년대 중반 선생님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저도 안 들린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지? 송 선생님.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지금 다 안 들리시는 거죠, 선생님 말씀이. 저도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송 선생님하고.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송 선생님 화면은 다 보이는데 사운드만 안 들리는 상황이라 되게 독특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희 이야기도 안 들리는 것 같으세요. 채팅으로 한번 보내보시죠. 채팅을 아마 지금 못 보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단 메시지는 보내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 다 못 들어. 그럼 좋아. 다시. 네, 보셨네요 지금. 보시고 계시네요.
나갔다. 아니 이게 보통 이게 TV 껐다가 켜는 것처럼 약간 아,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맞아요. 저희 소리도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연결 끊겼네? 희한하네.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네.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나가셨다. 아닌데. 네, 끄시고. 지금 다른 걸로 아마 다른 기계로 연결을 해보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박혜선 연출님 뭔가 질문하시려고 화면을 켜신 거죠? 다음 마이크를 드리면 되겠죠? 아니요, 꼭 질문을 할 생각은 없고요. 아니, 미리 좀 준비 좀 해놓을까 했더니. 여기 왔는데 카메라를 안 켜고 이상할 것 같아서 우선은 카메라를 킨 건데 네. 굳이 질문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잘 들었습니다. 송 교수님 그 마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에 제 소리가 혹시 들리시면 왼쪽 아래에 마이크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지금 눌러. 켰어요. 아, 네. 아까 저기 이은진 켰어요. 연출의 질문에 말씀을 해주실 때부터 저희가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돼요. BTS까지 얘기하셨습니다. BTS. 예? BTS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네. 방탄소년단도 있고 또 뭐 이래저래 내 집에는 뭐 여기도 가전제품도 뭐 전부 다 LG 아니면 삼성 뭐 이래서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그 저기 주눅들 필요 없는데 너무 좀 쓸데없이 또 필요 없는 과대망상도 곤란하지만 스스로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 또 북은 북대로 북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옛날에 문화혁명 때 그 러시아하고 아니 소련하고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버덕했는데 소련에서는 찾아와 가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너는 또 누구 편이냐 했을 때 옛날에 그 김주석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는 내 자리에 당당히 앉아 있지. 너희들이 왼쪽에 앉았거나 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라고.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저기 단순히 그 큰 헤게모니 그 싸움에서 그렇게 그 휩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가정을 해보는 거죠. 문제는 이제 지금 중미 관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고 어느 누구도 지금 전망을 못 하는데 가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EU는 당연히 그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잠수함 그 오스트라리아에 그 미국이 핵잠수함과 그 권리를 팔아 거기다 양도해서 프랑스는 핵잠수함 수출하다는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그 뭐 미국 대사를 소환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만큼 유럽은 유럽대로 유럽도 또 다 하나는 아니니까 지금 크게 보면은 대륙은 우리 지구는 3급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꿈이 있고 미국대로 아메리칸 퍼스트의 꿈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아까 말한 중국의 꿈을 가지고 있고 유럽도 이제 최근에 자기들의 플랜들을 발표했는데 결국 이럴 때 그 전부 다 어떻든 자기 중심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이고 어떻게 앞으로 30년, 40년을 우리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요즘에 이상하게도 그 최근에 그 정전 논란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종전하면은 즉각 그 북이 남침하고 또는 북에 그 말려가지고 미군이 나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어떤 전제를 두고 종전선언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왜 생각을 못하는가? 총정리 어떤 우리 학위에 달려서 새롭게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평화체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서로 경쟁할 때는 역시 또 나름대로 자기 편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 협상도 할 수 있고 자기 카드를 또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좀 더 그 한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플러스 그렇다면은 이 한국의 예술인들도 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강력한 어떤 예술적 액션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대중 연예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술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것에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독일의 경우에는 제가 겪었던 독일의 예술인들은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별로 이렇게 저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 물론 그 전제는 아까 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통일과 남북한의 통일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아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고 독일 예술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또 그 나름의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독일의 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게 잠깐 궁금해집니다. 글쎄, 그 독일의 예술인들이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정당을 가지고 또 어떤 또 갑자기 나가버리셨는데 포르투갈의 연결 상태가 안 좋은가 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금 다시 소고는 해제하셨는데. 네, 지금 또 잠시 끊어졌었네요, 교수님. 교수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또 얼음땡이 돼 보이셨는데. 안 들립니다, 송 교수님.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래도 네. 제가 송 교수님 전화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다시 들립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마이크가 끊어져. 마이크 연결이 잘 안 됐던 모양이네. 네. 그래요. 그래요. 그 문제는 뭐 네. 정치적인 그 성장 배경하고 많이 관련돼 있고 그렇죠. 교육도 네.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정치 활동을 소위 당연히 이렇게 한 독일 예술인들하고 한국에서 정치 행위 재치가 뭐 이렇게 그런 토론 문화니 이런 것이 조성이 안 된 조건에서야 뭐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좀 자유분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치임에서 자기 의견을 분명히 공개한다는 것은 좀 글쎄 그게 있고 또 그것만 아니라 그 정당이나 정치 문화 자체가 자기들이 참여하기는 좀 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요즘에 그 한국의 그 뭐 대선을 앞두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글쎄 그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한마디로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예술인들이 뭐 참여하기 좀 힘들지 않겠어요? 제 정신 가지고 촌철살인이셨습니다. 너무 좀 그래서 예술인들은 자기가 잘 알아서 가령 이제 그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키오스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예술적이고 뭐 그래서 또 분명히 또 자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만나서 들어보면 분명히 이제 자기 그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정치 색깔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디칼하고 그래도 그때부터 글쎄 사회적인 뭐 불이익을 그래도 달리네. 뭐 블랙리스트가 어디 있어가지고 이렇게 밥줄을 끊는다 이런 식의 그 정치 문화는 아니잖아요, 독일이. 그러니까 좀 다르지. 여기가 만약 그 소득단이 독일도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행동을 보이겠죠. 현실에 눈 감고 발언을 삼가하고. 그렇죠. 지금 대선 전의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덧붙일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네. 작은 저기 긴 장거리 저기 네. 그 도보 순례 잘 마치고 건강하게 이렇게 네.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뭔가 엔딩 멘트를 한 건 아니었고요, 교수님. 아직 한 10여 분 남아 있는데 혹시 네. 다른 분들도 송 교수님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 송 교수님을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직후에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한국에서 고초를 겪으셨던 상황을 옆에서 목도해야 되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감개무량한 상황인데 참 귀한 시간이거든요. 저는 송 교수님이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남한 사회에 공유되고 또 그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어떤 국면에 대해서도 더 날카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지금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만 들으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다든가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활용해 보시고 자리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기 사실 지금 저희 대학원생들도 두 분이 들어와 계신데 혹시 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지우 선생님이나 강남철 선생님 뭐 코멘트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제가 한번 교수님 이력을 좀 확인해 보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계기로 이제 사실 북한의 그런 자금까지도 지원받으면서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도 여러 번 이제 왕래를 하시면서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실 그런 생각을 그 생각의 처음에 시발점이 어디에 있으셨는지 좀 그건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저도 이제 통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한참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통일에 관련된 그런 관련 서적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지금 현재의 지금 전혀 우리 젊은 그런 청년들의 경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뭐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뭐 하지 않는다고 봐도 맞을 것 같고,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설문조사에서도 부정적인 게 훨씬 월등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교수님의 그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북한과의 그런 교류라든지 그런 상황 그렇게 처음에 시발점이 됐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을 때 과연 이 통일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던져줄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북을 방문하는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첫 계기는 내 자서전에 좀 나와 있지만 우리 98년 여기 정말 정치적인 지각이 유럽은 아니에요. 일본도 중국도 아니 미국도 지성계가 움직일 때 그때 이제 독일의 그 사회 청년 운동들 또 사회 운동 신자파 운동에 그 SDS라고 사회주의 청년 동맹의 책임자가 이제 월프라고 있으니 카드 월프라고 그 당시에 그 68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인데 근데 그 친구가 물론 대학은 달랐고 나이는 비슷비슷하지만 나야마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잡지를 보니까 거기에 갔다 온 그 기사를 실렸어요. 그리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사를 쓰는가. 그러자 그해 겨울에 또 망년회가 있어서 이렇게 저녁에 늦게 이제 끝나고 나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옆에 사람이 그 시대에 있는 잡지가 있어 사진이 많이 있는데 그리 보는데 표지가 그 이제 베트남에서 양민 학살했네. 그전에 미라이 사건이 있어서 미국들이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근데 타이틀이 한국군이 거기서 용병 한국군 학살 사건 이래가지고 그래서 참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남들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남의 용병이 돼가지고 제3세계가 가지고 저런 잔인한 짓거리를 벌리는구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유학생들 중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한국에 있을 때도 이미 어느 정도 정치화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남들은 다 이렇게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글도 쓰고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 참에 또 그 조한 로빈슨이라고 영국 캠브리지의 경제학자, 여류 경제학자, 막스주의 경제학자 논문이 나왔어요. 이북 경제에 대해서 썼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조한 로빈슨이. 그래서 남들 다 저렇게 가서 보고 글도 쓰는데 이거 나는 뭐야. 그래서 결국은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보겠다. 그런 결단 내린 거예요. 그 결단이 때문에 후회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후회한 사람들도 있죠. 또 아까 말했던 비어만처럼 그렇게 또 한국 사회도 많이 있죠. 또 그래가지고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 가지고 또 자기 고민을 또 자기의 잘못을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한테 씌우거나 또는 그 반공 분위기에 부하 내동하고 이런 케이스는 있었죠. 그러나 어떻든 그것은 자기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지식인, 특히 젊은 지식인들이 현실을 분명히 보고자 하는 그 욕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근데 지금 현 세대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 자체로도 현 세대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책이나 해서 새롭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통일하지 말고 평화라는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스럽게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어느 날을 어떤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또 오지 않겠는가. 또 정 불가능하면은 또 둘이
서로 공존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두 체제가 서로 조금씩 각과 집에서 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중무장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화약고의 위험도가 높은 그런 땅에서는 살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군사 충돌이 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한번 그 젊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떻든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시하고 해서 그 지레 겁먹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한 돌파구를 또 찾아보는 것이, 요즘에 기후 온난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그런 연대성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또 그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하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것도 난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젊은이들에 대해서 난 항상 그 이야기하는 그 앙리 말루스 저기 프랑스 사회 운동가, 젊음과 지성은 저항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항상 그리고 더구나 젊은이 때 그 이야기 저항하지 않으면 40, 50대면은 상상도 못하죠. 저항 지읒자도 아마 생각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20대한테 특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에도 딱 자기한테 와닿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적해주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남북한에 네. 아니 스스로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다 국방의 의무니까 뭐 이런 수준의 아구멘트나 그 니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그렇게 빨리 안 될 거예요. 아니 총들과 싸울 그런 상황이 되고, 실은 천안문 사태 같은 것도 벌어지지 않을 거고, 그 비극적인 사태가. 그것도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순전히 저 지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치 않으니까 뭐이든지 그럴 때 그 배를 탔다고 생각하면 또 그 배 아들을 실었다는 사람들 생각할 때 평화가 거꾸로 중요한데, 지금 현실에서는 평화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벌써 종전 이야기만 나오면 벌쩍 뛰는 상황인데, 전쟁을 우선 끝내자는데 그러면 전쟁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반문하고. 네. 아마 뭐 20대건 50대건 누구도 그 자신이 총을 들고 나가든 아니면 남이 쏜 총에 의해서 내 삶이 파괴되든 지금 자신의 상태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건드렸을 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인식의 수준도 높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감사드리고요. 다만 건강하게 종점까지 건강하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걷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초연이 나가셨고 저희도 이제 정리를 할 상황이지만 일단 기록은 끝내주시고 고은 씨 이것으로 정리하고 저희는 잠깐 담소를 나누죠.